자, 이제 본격적으로 파블로 피카소, 앉아서 하겠습니다. 파블로 피카소 소개하겠습니다. 지금 내용은요, 피카소 프로필을 좀 보고요, 생애를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재미있는 피카소 이야기는, 요거는 이제 그 책에 있는 그 내용 중에서 일부를 좀 집어넣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피카소의 여인들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요거는 제가 이제 예전에 그 대학로에서 강의 중에요, 그림에 얽힌 재밌는 이야기라고 하는 강의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그 화가들의 그림을 중심으로 해서 그림에 얽힌 얘기들을 중심으로 하는 그 강좌입니다. 그래서 피카소도 했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몇 개 좀 뽑아서 한번 집어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피카소를 다룬 그 영화를 좀 소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선곡한 음악. 요 선곡한 음악도 이제 한 곡만 일단 저거 했습니다. 여기서는 여러 곡을 이제 그때 선곡을 하지만. 자, 프로필, 이름이 피카소는 너무 길죠? 파블로 디에고 호세 프란시스코 데 파블로 보네피 정신없습니다. 그래서 루이스 피카소까지 가죠. 1881년 10월 25일날 스페인 말라가에서 태어났습니다. 73년 4월 8일날 프랑스 무쟁에서 91세로 사망을 했고요. 부정 스페인이죠? 근데 이제 상당한 분들이 피카소를 프랑스 사람이라고 아는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프랑스에서 활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국적 스페인입니다. 단 프랑스 영국 거주권을 쌌죠. 그 다음에 이제 회화 조각분. 피카소는 너무나 다양한 분야에 활동을 했기 때문에 어떤 어떤 그 화가라고만 보기도 좀 어렵죠. 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세계를 보면 어린 시절에서 청년기를 한번 보도록 합니다. 1881년에서 1900년까지를 한번 보면요. 1881년 10월 25일날 그 스페인 안달루시아하고 도시 말라가에서 호세 루이스 블라스코 아버지가, 그렇죠, 마리아 피카소 로페즈, 그러니까 어머니 사이에 이제 마지로 출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버지는 화가였죠. 그 다음에 미술 선생님이었죠. 그래서 말라가의 산테몬 장식 미술학교의 교사였습니다. 어머니는 안달루시아 지방 출신입니다. 안달루시아 하면 뭐가 생각이 납니까? 안달루시아 하면 플라멘코가 생각이 나죠. 예. 안달루시아 지방 세비야라고 있잖아요. 1884년에 3년 뒤에 이제 그 여동생, 첫 번째 여동생 그 롤라가 태어나고요. 돌로레스. 그 다음에 그 또 3년 뒤에 둘째 여동생 콘치타가 출생을 합니다. 자, 요거가 여동생 롤라하고 피카소의 모습인데요. 1889년이면은 피카소가 몇 살 때죠? 8살 때죠? 예, 8살 때 자기 바로 밑에 동생 롤라하고 이렇게 찍은 사진입니다. 피카소가 어렸을 때 되게 귀여운데 점점 가면서 좀 인물이 많이 변하더라고요. 예, 88년에서 95년까지를 보면 이때 이제 그 88년, 89년 이때 아버지한테 이제 그림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91년에 가족이 이제 그 라코루냐로 이주를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역시 여기서도 미술을 가르칩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둘째 여동생이죠. 여동생이 91년에 사망을 합니다. 콘치타가. 그리고 굉장히 큰 충격이 되죠. 슬픔을 이제 갖게 되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92년에 라코루냐에 있는 미술학교에 피카소가 입학을 하고요. 95년에 바르셀로나로 가족이 이사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라로나 미술학교에 그 피카소가 입학을 하게 됩니다. 96년에 이제 바르셀로나의 첫 작업식이 아버지가 얻어줬어요, 아버지가. 그래서, 근데 이게 보면은 화가들이, 어떤 화가들은 부모가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좀 지원을 해준 화가도 있고, 어떤 화가들은 결사반대한 화가들도 있고, 그런데 피카소 그나마 다행이었죠. 아버지가 미술 선생님이었고, 많이 좀 지원을 해줬죠. 아버지가, 부모님이. 그러고 나서 요 해에 이제 그 첫 대작, 유화, 큰 이제 그 작품, 제일 그 대표적인 작품을 만드는 첫 영성체라고 하는 작품을 그리죠. 그래서 이제 바르셀로나의 전시회에 전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97년에 마드리드에다가 이제 새 작업실을 여기 또 얻어서 정착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요때 스페인에서 가장 유명한 미술학교, 산페르난도 학교에 입학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두 번째, 첫 번째 대작은 첫 영성체고요. 두 번째는 과학과 자비라고 하는 작품. 요거를 갖다가 그려서 마드리드 국전에 이제 출품이 돼서 아주 그 격찬을 받게 됩니다. 자, 요게 이제 그 유명한 첫 대작, 첫 영성체라고 하는 그 그림이죠.
요게 이제 그 마드리드 그 과학과 자비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98년에서 99년까지를 보면 98년에 이제 성홍열에 걸립니다. 피카소가. 그래서 치료를 위해서 바르셀로나로 치료를 받고요. 99년에 또 여기서 또 역사적인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여기 엘스과트레카치라고 하는 카페가 있는데 네 마리 고양이라고 하는 카페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스페인 미술계 새로운 경향을 대표하는 화가들을 만나는데요. 여기서 이제 그 또 대표적인 사람 친구들을 만나죠. 카사헤마스. 카사헤마스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은 그 자기 연인한테 그러니까 실현을 당하죠. 그래서 자살을 하죠. 카페에서 권총 자살합니다. 피카소가 여기서 충격을 받아가지고 실질적으로 청색시대가 시작이 되죠. 우울한 톤으로 그림을 그리고 굉장히 절친이었는데 너무 큰 충격을 받았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명 피카소 옆에 끝까지 있었던 사람 친구였지만 나중에 비서가 되죠. 사바르테스라고 하는 이 사람을 만나고요. 그 뚜루즈 로틀러에게 작품을 갖다가 처음으로 접하게 됩니다. 엘스과트레카치에서 예. 예, 1900년에 바르셀로나에서 그 카사헤마스 작업실을 함께 사용하고요. 아까 얘기했던 그 네 마리 고양이 있죠? 그 카페에서 150점 가량의 데생을 접수합니다. 그 다음에 1900년 10월 달에 파리로 이주를 하고요. 여기서 이제 또 그 후원인을 하나 만나죠? 페드로 마냐크라고 하는 화랑 경영자이자 화상입니다. 페드로 마냐크를 만나는데요. 이 마냐크가 이 정기적으로 그림을 그려주는 대가로 해서 매달 150프랑을 줍니다. 그래서 감사의 표시로 피카소가 그 마냐크의 초상을 그리죠. 초상화를 그려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뚜루즈 로틀렉의 그림을 이제 그 본따, 습작이라고 볼 수가 있지만 파리를 그린 첫 작품인 물랑돌라 갈레트를 그리죠. 자, 그래서 요거가 이제 그 자기한테 돈을 준 페드로 마냐크의 초상이고요. 그림을 그려줬죠. 요게 이제 그 물랑돌라 갈레트죠. 요게 이제 뚜루즈 로틀렉의 1892년 작품이고요. 요게 1900년에 피카소가 그린 그 블랭루즈 그쪽이 배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901년부터 1906년까지 청색 시대하고 장밋빛 시대. 잘 아시겠지만 피카소는 시대로 많이 구분을 하죠. 예. 자, 1901년에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친구였던 카사헤마스가 자기 이제 그 애인한테 실현을 당하고 그 충격으로 카페에서 권총 자살합니다. 피카소가 그거를 보고 엄청난 충격을 절친이 이제 갑자기 없어졌으니까 너무나 이제 슬픔에 빠지죠. 예, 그러고 나서 그 파리에서 첫 개인전을 그 볼라르 화랑에서 개최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때부터 피카소는 사실 어머니 이름이죠. 아버지 이름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어머니 이름은 피카소로 그림에 서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카사헤마스가 죽고 나서 굉장히 이제 많이 그 이제 우울증에 빠져서요. 이때 그렸던 그림들이 파리 생활을 모티브로 한 작품, 또 가난, 공포, 노년, 고독 이런 주제로 한 그림들을 그리고 거의 녹색하고 청색을 사용해서 그림을 그리죠. 그래서 이걸 청색시대라고 부르죠. 1901년이 청색시대의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요게 이제 그 친구 카사헤마스가 죽고 나서 그 그린 그림입니다. 카사헤마스의 죽음이라고 하는 그림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1902년부터 1903년까지 1902년에 그 아까 그 화상 마냐크 하고 이제 계약이 만료돼서 바르셀로나로 돌아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4월 달에 파리의 그 베르트 바이 화랑에서 전시회를 갖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그림들이 그 청색만을 사용해서 그림을 그리죠. 베르트 바이 화랑은 뭐로 유명하죠? 베르트 바이 화랑은 또 유명한 게 있죠. 굉장히 유명하죠. 모딜리아니가 있죠. 첫 개인전을 열었던 게 베르트 바이 화랑이잖아요. 거기서 그 누드화 전시했다가 경찰이 강제로 폐기시키고 그랬죠. 1903년 1월 달에 이제 바르셀로나로 돌아왔고요. 그래서 14개월 동안 한 50점이 넘는 그림을 그리게 됐는데 여기서 삶이라고 하는 그림, 다 청색으로 그린 게 좀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짙은 청색으로 육체가 노쇠해가는 과정을 표현한 그림입니다. 네. 아기로 태어나서 어른이 되고 죽을 때까지 모든 것을 다 그려놓은 네, 그런 청색 시대의 대표적인 그림 중 하나죠. 3. 네. 1504년을 보면 1504년에 파리에 정착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유명한 세탁선이라는 데 잘 아시죠? 가난한 화가들이 모여 살던 곳. 예, 라비냐가 13번째 세탁선의 작업실을 오픈합니다. 모딜리아니도 이 세탁선의 그 작업실을 가지고 있었죠. 처음에 파리로 가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첫 번째 여인, 파리로 가서 첫 번째 이제 페르낭도 올리비에를 만나서 공부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애칭으로 만든 작품, 애칭 작품이 간소한 식사라고 하는 것도 유명한 작품인데, 요거를 제작을 하고, 청색 시대가 이제 그 종료가 됩니다. 자, 이때 뭐 페르낭도 올리비에는 이따가 다시 피카소의 여인들에서 자세하게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그 파리에 와서 만난 첫 번째 여인입니다. 자, 요게 이제 애칭 작품이죠. 간소한 식사라고 하는 그런 작품입니다. 네. 1905년에 이제 그 장밋빛 시대가 시작이 되면서요. 그 고개사 가족, 주로 이제 서커스단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많이 그리죠. 그 장밋빛 시대. 그래서 이제 시작이 됩니다. 자, 요게 이제 그 고개사 가족이라고 하는 그 장밋빛 시대 대표작 중 하나죠. 피카소의.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1906년을 보면 그 루브르에서 개최된 이베리아 조각죠. 그 아프리카 미술의 영향을 많이 받았죠. 여기 이베리아. 예, 그래서 그 관람하고 이제 그 굉장히 이베리아 조각에 대해서 큰 감명을 받게 되죠. 그래서 많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게. 그리고 이제 그 화상 볼라르가 이 장밋빛 시대의 그림들 대부분을 그 구매를 합니다. 그래서 경제적 불필에서 해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모든 게 저도 저기 음악하는 사람들도 강의도 많이 하고 뭐 화가들도 강의 많이 하지만 처음부터 잘 나간 사람은 거의 없어요. 처음에 고생하다가 이렇게 쓰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아프리카 미술에 많이 영향을 받은 거죠. 이베리아 조각에 영향을 받아서 버트루드 스타인의 초상을 그리게 됩니다. 버트루드 스타인은 그 작가죠. 작가이자 후원자자 아주 뭐 예 요거죠. 완전히 뭐죠 조각같이 그려놓은 굉장히 이 그림에 대해서도 이따가 이제 그림의 얽힌 이야기에서 제가 조금 말씀드리도록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 그림을 보고 기겁을 했는데 정작 버트루드 스타인은 이 그림을 너무 좋아했다고 해요. 딱 보고 너무 좋아해서 자기 거실에 걸어놨다고 합니다. 예, 그 다음 큐비즘 시대입니다. 1907년부터 1917년까지. 1907년에 이제 드디어 이제 큐비즘 시대를 열게 되는 아비뇽의 처녀들. 이게 거의 뭐 큐비즘의 첫 작품이라고 얘기 많이 하죠. 이 작품을 그리기 위해서도 굉장히 많은 습자, 그 다음에 고쳤습니다, 그림을. 그리고 나서 아비뇽의 처녀들을 완성을 하는데요. 그리고 이제 이 그림을 그렸을 때 그 캄바일러라고 하는 이제 또 화상이 있는데, 이 캄바일러도 그 큐비즘을 해가지고 또 이 그림도 그리기로 했죠, 피카소가. 캄바일러가 피카소의 이제 유일한 화상이 돼서 지원을 해줍니다. 예. 요게 이제 아비뇽의 처녀들이라고 하는 그림이죠. 요게 바로 그 피카소가 아비뇽의 처녀들을 그리기 위해서 무수한 습자, 뭐 이런 걸 했던 것 중에 하나를 좀 집어넣었습니다. 네. 이 그림에 대해서도 이따가 또 그림 얽힌 얘기에서 나오니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909년에 그 분석적 큐비즘이라고 그래가지고 보통 예전에 이제 미술을 보면 우리가 원근법을 사용하잖아요. 거리에 따라가지고 이렇게 보면. 그런데 이거를 그 원근법 대신에 그 입체 기하학적으로 다면체를 쪼개가지고 이렇게 한 면에서 볼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그런 방식으로 그리는 분석적 큐비즘 시대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런 분석적 큐비즘이 시작이 되면서 그 오르타 데 에브로에 가가지고요. 오르타의 저수, 여기서도 뭐 그림을 꽤 많이 그렸는데 오르타의 저수지라고 하는 이런 어떤 그림을 포함해서 분석적 큐비즘 기법으로 뭐 풍경화, 건축물 이런 것들을 그리게 됩니다. 예. 예, 오르타의 저수, 분석적 큐비즘으로 그린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피카소가 이렇게 뭐 분석적 큐비즘을 하게 된 것이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유가 있는데요. 하나는 보면은 조각가들이 그 화가들을 되게 우습게 본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아시겠지만 조각은 어떤가요? 조각은 사방 파면에서 다 볼 수가 있죠. 그림은 해봤자 한 면에서밖에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조각가들이 그 화가들한테 뭐 너희가 그려봤자 너희는 어차피 한 면에서밖에 못 보는 거 아니야? 굉장히 좀 약간 낮춰보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